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뭐 앞에 이거 물 같죠, 그죠? 요게 뭐겠습니까? 요게 바로 이겁니다. 자, 낙동강 되시겠습니다. 낙동강물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물은 역시 흘러가는 거고요. 여기로 보시면은 사람이 지금 한 명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가 순매원이라는 이거 뭐 매화 농사 짓는 데인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조금 전에 지나왔는데 할리스 커피라는 데입니다. 할리스 커피. 요 옥상에 올라가면은 경치는 뭐 굉장히 좋겠죠, 그죠? 저기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미리 찾아본 우리 중간에 들른다는 카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지나왔습니다. 지나와서 조금 이제 지나온데 공터가 있어서 요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한 꼭지를 찍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찍을 내용은 뭐냐?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입니다. 우리 돈돈대사 성철스님 4번인가 5번인가 했는데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건너뛰고 오늘 다른 선사 스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돈돈대사 성철 스님 지난번에 일생일대 실수 실패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도통 119라는 분이 야 이 새끼야 너도 그 성철 스님처럼 한번 살아나 보고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는 순간 언뜻 머리에 떠오른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재명이 비판하려면 이재명이처럼 살아보고 해야 되나? 뭐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재명이처럼 어떻게 살아봅니까? 아주 독특한 캐릭터인데, 그 이재명이처럼 못 살아봤다 해서 그럼 이재명이 비판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성철 스님처럼 안 살아도 뭐 얼마든지 비평할 수 있는 거죠. 뭐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이제 일단 뭐 처음으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그거고, 그래서 또 그래도 도통 119 이분 아이디를 보니까 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틀고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도통 119님, 이 도통 119라는 아이디를 딱 보니까 머릿속에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소식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왜 이분이 그런 비평을 남겼을까 해서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서치를 다시 해보니까 두 지점에서 일단 실수가 이제 발견되더라고요. 실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성철 스님이 유세를 떨려고 뭐 서울대 출신 제자들을 대거 영입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실수는 이제 성철 스님이 가면을 벗으라 하셨을 때, 그때 뭐 우리 해오름님은 벗을 가면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이제 한마디 던진다고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당신부터 먼저 가면을 벗으시오 하고 이제 36개 주랭랑을 쳤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생각이 그렇지 막상 그때 뭐 솜털이 보송보송한 애숭이들 그 햇병아리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 못하죠, 그죠? 못하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입 꼭 닫고 있는 거죠. 원래 뭐 큰 스님들은 저렇게 하시는갑다 하고 입 꼭 닫고 있어야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런 생각도 안 났을 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또 두 번째 한 실수이지 않을까,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오름님은 제가 이 학회장으로서 이거 뭡니까 이 불적답사를 인솔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있었던 일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해오름님은 벗을 가면이 어디 있다고 이래 뭐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때 이제 어느 절에 갔을 때 당시에 꽤 유명한 스님 석땡땡 스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책도 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저는 또 뭐 인솔 잘하고 그 스님 옆에 앉고 또 뭐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그 앞에서 이제 앉아 있고 뭐 무릎 꿇은 사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해오름님도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소개를 그래 뭐 이번 기회에 요 근처에 온 김에 이 석땡땡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뭐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석땡땡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해오름님이 그 앉아 있다가 그 청중 속에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 속에 앉아 있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친견이라고 한다고 막 웃더라고. 그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난답니다. 안 난다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석땡땡 스님이 당황하면서 얼굴이 벌겋게 됐거든요. 저도 좀 당황했고 아니 그래 그 친견한다는 말이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야. 그거 이제 이 뵙게 됐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친견한다는 그 말이 우리 해오름님 딴에는 좀 이제 티껍게 고상한 말로는 고깝게 뭐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스님도 좀 젊었을 그런 당시거든요. 그래서 뭐 30대 중후반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큰 스님을 친견한다 이렇게 하는데 큰 스님이라 하기에는 좀 이제 연령대가 조금 그렇기는 하죠. 그래도 이제 예의상 뭐 그렇게 왔으면은 스님 시간을 뺏는 거니까 친견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표현상으로는. 아무튼 뭐 그런데 우리 해오름님 직설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앉아있는 학생들 얼굴도 보니까 좀 당황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의 이제 결기, 용기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 성철 스님을 친견을 한 그 자리에서 성철 스님이 가면을 벗으라 했으면 바로 그냥 벗을 가면이 어디 있다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뭐 당신부터 먼저 가면 벗으세요. 뭐 이건 뭐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고도 남지만은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다 씹어 돌립니다. 그냥. 근데 이제 예의상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교가 망해가는데 그런 게 해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게 이제 지난번 꼭지에서 두 번째 실수고 첫 번째 실수는 제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표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통 119님이 네가 성철 스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씹으려 봐라 뭐 그런 뜻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견 이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그렇게 드러났을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지 않나 뭐 그런 겁니다. 제 추정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변명 아닌 변명으로 그 성철 스님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끄는 것 같아 가지고 식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 마무리를 하고 오늘 지금부터 이제 다른 그 스님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엉뚱하게 할리스 커피점을 보여드렸네요. 이 낙동강 감상을 하시라고 좀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요 쭉 한번 보시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만화를 보셔야 됩니다. 선사들의 삼각 깨달음은 만화를 보셔야 되니까 만화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한밤중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 하는 스님이 책자를 보다가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샌다면 밤푸너치의 이익도 없다. 여기에 충격을 딱 받으신 겁니다. 이게 뭐 유명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그래 나의 보배를 찾자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겁니다. 통도사 극락암 촛불이 춤추는 걸 보고 이제 이놈이로다 하고 오도성 온갖 끝에서 날 찾았는데 눈앞에 주인공이 나타났네. 이제 만나 의욕 없으니 우담바라 꽃빛이 온 누리에 흐르네. 여러 선지식들에게 확인을 받자 해서 막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이 편지 다 있어. 이 경봉스님이 다 이게 일기를 매일 쓰셨는데 뭐 다 거기 다 기록돼 있어. 만공스님한테서만 답신이 없군. 그렇다면 하고 서울 선학원에서 만공스님을 만난 겁니다. 그 막중한 일을 어찌 편지로 답할 수 있겠는가 하니까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의 그 경지를 잘 깨달아 살피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꾹 누른 겁니다.
팔의 한 부분을 꾹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공스님도 협조해 하시는 그런 분위기죠, 그죠? 자, 통도사 극락암 세상을 무대로 연극 한바탕 잘해봐라. 멋있게 잘 하려면 인생의 셈을 잘해야 그 청중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예, 경봉스님이 설법이 이랬답니다. 예, 일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평이한 말로서 아주 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비유, 이런 걸 참 잘 하셨답니다. 자, 큰 스님 화두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바보가 되어라. 그런 데서 참 사람이 나오느니라. 요걸 제식대로 표현하자면 뭐냐? 빠가가 되어라. 빠가가 되어라. 예, 그런 데서 참 사람이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좌고우면하고 짱구를 자꾸 굴리고 이거 굴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화두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화두 공부를 잘 하려면 뭐 좌고우면 하나는 빠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의 특징이 하루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살이 아닙니까? 빠가들은 빠가살이가 돼야 돼. 빠가살이 계속 빠가로 밀어붙여야 돼. 그래야 한 소식이든 반 소식이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자, 스님 공이 뭡니까? 요게 바로 접니다. 요게 스님 공이 뭡니까?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학생은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예, 학생은 공부나 해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문지방 딱 넘어 나오는데 공이 없는 게 아니다. 요 말씀을 딱 하신 겁니다. 여기 에피소드가 저만 이렇게 찾아뵌 게 아니고 이때 이제 이 종립고등학교였는데 해동고등학교 종립 이 고등학교 이때가 아마 3학년 때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종교부장을 하고 3학년 때는 이제 인문계니까 이제 대입에 전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제 후임 종교부장 2학년이 그 여름에 저거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 장소를 못 구했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동기 한 명하고 후배 한 명하고 같이 3명이서 가서 이 통도사 쪽에 이제 수련회 장소를 구한다 뭐 그런 명분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상에. 그렇게 가서 이제 밑에 이 통도사에는 월화스님이 계시고 여기 극락하면 경봉스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월화스님한테 먼저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갔는지 아니면 경봉스님 먼저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월화스님 만나 뵀는지 지금 그 순서는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그날 두 분을 다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봉스님 여기 계신데 올라갔을 때는 올라가니까 벌써 이제 뭐 학생들이 이렇게 오니까 학생들은 이제 뭐 특히 고등학생들이 뭐 고삐리들이 오면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죠. 그래 어느 스님이 학생들 왜 왔나? 경봉스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좀 기다려봐라 하시고 큰 스님한테 이제 여쭈니까 그래 들어라 캐라 이겁니다. 들어라 캐라 다 들려. 그때는 극락암이 지금처럼 삐까번쩍하지는 않고 고색창년한 절이었습니다. 고색창년한 다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옛날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소굴인가 하여튼 뭐 이 경봉스님 계신 거기 이 당에는 뭔가 있어서 이제 이 명칭이 또 따로 있었어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딱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괴짝하고 이불 이런 거 보이시죠? 이건 그림상으로 이제 이 김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원래는 어떠냐? 괴짝 없고 이부자리만 스님 뒤에 칼처럼 딱 개어져 있어요. 군대 가면 내무반에 그 모포로 각 잡는 거 있죠. 그것처럼 막 칼처럼 딱 되어 있어. 그러고 이제 방석 있고 또 이제 족자 같은 이런 거 하나 걸려 있었는가 그렇고 그 다음에 스님 이제 장삼을 걸어두는 그게 옛날에는 이제 제법 굵은 대나무로 해가지고 가로로 딱 걸고 위에 못 있는 데는 이제 양쪽에 줄을 걸어서 그게 이제 딱 이렇게 고정되도록 하고 거기다가 장삼을 딱 걸어 놓죠. 그죠? 그게 기물의 다야. 그 방이 기물의 다야. 예.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보고 야, 큰 스님의 방인데 너무 누추하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왜냐? 이걸 구한다고 이 수련회 장소를 구한다고
그 영축산 반대편에 서편에 밀양 표충사가 있잖아요. 그 표충사의 그 말사 한 군데를 갔는데, 야, 거기는 이제 주지스님 방이 비가반짝해. 침대도 멋있어. 떼나무로 된 침대에, 와, 이불도 무지하게 좋아. 예, 그리고 뭐 기물이 많아. 근데 그 스님은 그냥 뭐, 그때는 큰 스님은 아니죠. 그냥 뭐 40, 50대 뭐 전후에 그냥 뭐, 주지스님, 뭐 말사 주지스님 뭐 그거죠, 그죠. 근데 이 경봉스님은 그때 부산, 양산, 뭐, 김해, 기타 등등 진주 뭐 이런데 뭐 대명을 날리던 분이야. 근데 그때 북송담, 남경봉 그렇게 했나 그때. 아무튼 뭐 하여튼 남경봉의 그 경봉스님 본인이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이거 없어. 기물이 너무 없어. 너무 없고 분위기가 우리 외갓집에 가면은 외할아버지 그 아랫방 분위기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절을 딱 하고 그 삼배를 이제 그때 삼배 뭐 올리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삼배 딱 하고 스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 야, 눈에서 막 하여튼 뭔가가 나와. 예. 뭐 성철 스님은 완전 레이저 튀어나오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컴컴한 방 안에서 뭐 호랑이 이 눈에서 나오는 불처럼 뭐 레이저가 튀어나왔죠, 그죠? 근데 경봉 스님은 그건 아닌데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느낌이 딱 와요. 야, 그때 당시 제가 무슨 느낌이 왔느냐면은 이 공간의 지배자구나, 공간을 지배하는 지배자구나 이런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꼼짝 말아요, 완전히. 눈에서 뭔가 이거 레이저가 폭사되는 것도 아닌데 눈을 딱 보는 순간 꼼짝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렇게 좀 있다가 한 30초 있다가 뭐 좀 대면대면 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쥐어 짜가지고 낸 게 요 질문입니다. 스님 공이 뭡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그 종교실이 따로 있었어요. 종교부실.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때 당시에 나오는 이제 불교, 불광 뭐 이런 잡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잡지들을 보니까 선사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뭔가를 주고받는 거야. 근데 뭐 암호처럼 주고받는데 자기들은 뭐 뜻이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낄낄대고 웃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죠, 그죠? 저도 뭐 그것도 몰랐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긴 게 뭐냐? 이 공을 논하는데 공이 뭐냐 뭐 이런 궁금증. 그리고 그때도 이제 반야심경은 기본적으로 외웠으니까 거기서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공 아닙니까? 공사상. 야, 이걸 어느 분한테는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법사님이 따로 계셨는데 그 법사님은 이제 설법 하실 때마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스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해서 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요때 이제 지금이 딱이다 해서 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때 가방 안 가져갔습니다. 가방. 예, 가방 안 가져갔고 그냥 빈몸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가방을 끼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방향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인물의 오른쪽으로 돌아보는데 아닙니다. 이쪽으로 나오면서 왼쪽으로 돌아봤습니다. 왼쪽으로 돌아봤고 그 스님은 이제 이렇게 문지방을 딱 넘을 때 공이 없는 게 아니다. 공이 없는 게 아니다가 아니고 공이 없는 게 아니다. 뭐 경상도 말투 뭐 그거 있죠, 그죠? 학생은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러고 이제 이 제자 스님한테 이제 그 제자 스님한테 뭘 가져오라는데 명정아 저기 가서 다란이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아들 하나씩 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이 다란이가 적혀 있는 종이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한동안 제가 잘 써먹었죠. 그거 외우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저한테는 화두가 된 거예요. 공이 없는 게 아니다. 요게 딱 걸려가지고 낚인 거죠, 이제. 이 선사들 특유의 낚시질에 딱 낚여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이게 뭔 의미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뭔 암호문이냐? 뭐, 이제 계속 이제 머릿속에 남은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일화를 요렇게 이제 두 컷에다가 담은 겁니다. 근데 요 두 컷 안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만 가련다. 이제 떠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시고 난 뒤에도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어느 이제 제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하하하 한밤중에 대문빗장을 만져보거라. 야, 이것도 또 화두가 돼가지고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이 말씀도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경봉정석 스님인데 이분에 대한 이제 텍스트 부분의 이 내용을 여기에 경봉 원광선사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정식 법명은 원광이고 법호죠, 그죠? 정석이라는 그 법명도 비공식적으로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는데 이제 경치를 보시는 게 낫겠죠, 그죠? 자, 낙동강을 감상을 하시면서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892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 경봉선사는 7살 때부터 밀양의 유명한 한학자 강달수에게 배우니 일찌감치 사서삼경에 통달했다. 16살 때 어머니를 여의자 성혜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양산 통도사에서 출가한 경봉은 1908년 3월에 통도사에서 설립한 명신학교에 입학해 신학문을 배웠는데 1912년부터 다시 통도사 불교 전문 강원에 입학하여 불경 연구에 몰두하였다. 어느 날 경봉은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세워봤자 반푼어치의 이익도 없다. 종일 수타보 자무반전분이라는 글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불경이나 그에 대한 해설서 등에 있는 그런 부처님이나 다른 깨달은 스님들의 보배이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아차린 경봉은 곧장 참선수행에 들어갔다. 양산 내원사, 합천 해인사, 금강산 마하연, 안변 서광사, 김천 직지사 등 전국의 선원에서 수행하며 선사들의 지도를 받았다. 1927년 통도사로 돌아온 경봉은 극락암에 자리를 잡고 이먹고 화두를 들고 장좌불화를 하며 수행했다. 이때 경봉은 잠이나 잡생각을 쫓기 위해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기둥이나 벽에 이마를 찧었으며 심지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목을 놓고 울기도 했다. 이런 각별한 노래 끝에 이론상만이 나타나는 경지를 얻었으나 최후의 관문이 남아있음을 알고는 다시 정진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겨울에 한겨울에 수마를 쫓으려고 겨울에 이제 잠도 잘 오거든요. 따뜻하면은 뭐 잠 졸음이 꼬박꼬박 오잖아요. 그걸 쫓으려고 뭘 이분이 하셨냐? 한겨울에 얼음을 가져오라고 얼음을 물고 버틴 거야. 이게 이빨이 얼마나 시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마를 물리치는 바람에 젊은 나이에 그냥 다 빠져버리고 틀니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선 수행해가지고 언산철벽 뚫는다 하면은 이런 결기를 보여야 돼. 그냥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적당히 해가지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가는 이거 뭐 근처에도 못 갑니다. 맛도 못 봐. 예, 이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돼. 근데 뭐 5년 하고 10년 하고 적당히 하다가 뭐 안 되니까 나와가지고 막 비난 비방해대는 그런 사람들 큰일 납니다 나중에. 예, 저는 일단 경고합니다. 이 과오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저희 내피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촛불이 일렁이는 것을 보고 마침내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으니 1927년 11월 20일 새벽의 일이었다. 이에 경봉은 만화에서처럼 편지를 통하거나 혹은 직접 찾아가 전국의 선사들과 선문답을 한 끝에 자신이 얻은 경지를 확인했다. 이후 경봉은 통도사 주지를 맡기도 했으나 1958년 11월부터는 통도사 극락 호국선언의 조실로서 제자들을 기르고 후학을 지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그는 선객들에게는 화두나 선문답, 선시 등으로 일반 신도들에게는 일상의 용어로 진리를 가르치며 50여 년 동안 소탈했지만 진지함을 가진 독특한 선풍을 드날렸다. 그래서 제목을 독특한 선풍을 세우다라고 한 겁니다. 이때 그 스님들의 그 법문이 대부분이 그거야. 이거 한문투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걸 쓰셨거든. 왜냐면 거기에 다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경봉 스님은 아주 일상용어로서
일상 용어로서 이렇게 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런 그 용어를 써서 법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독특한 점이죠, 그죠? 만화에 나오는 고등학생은 바로 필자인데 1980년 여름에 어느 날 나는 동급생 한 명, 후배 한 명과 함께 극락암 경봉선사를 찾아뵙게 되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 만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시자 스님이 선사께 여쭙자 선사께서는 곧 들어오라고 캐라고 하셨다. 당시 나는 부산에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시골 외갓집에 자주 놀러갔던 터라 할아버지들이 거주하는 소위 아랫방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 선사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그 아랫방 냄새가 났으며 선사 역시 시골 영감님 같다고 느꼈다. 선사의 오래된 방에는 가구라고는 거의 없었으며 선사 역시 흐름해 보이는 성복을 입고는 잘 개어진 낡은 이불에 등을 대고 앉아 계셨다. 괄호 열고 이후 나는 선사의 의복, 생활 모습이나 환경을 진짜 스님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괄호 닫고. 이런 경험을 한번 딱 하면은 이 기준 이하는 다 알로 보이게 되는 거야. 뭐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딴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배를 올리고 나서 선사의 눈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돌변했다. 선사의 눈에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뿜어져 나왔는데 이 불가사의하더라고요, 진짜. 그 힘은 방 안의 사람과 사물은 물론 공간까지도 압도하고 있었다. 그 놀라운 힘에 눌린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몸에서는 식은땀까지 나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입니다. 그대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선사께서도 말씀이 없으셔서 어색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나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여쭈었다. 스님은 공이 뭡니까? 당시 나는 불교책에서 본 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생각이 나서 얼른 여쭌 것이었다. 이후 공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선사의 가르침은 화두가 되어서 나를 따라다녔는데 2003년 겨울에 어느 날 아침에 잠을 깨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비록 23년이 지났지만 다음과 같은 못난 글로나마 선사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한다. 경봉의 봉우리는 높지 않지만 누구도 올라갈 수 없고 경봉의 거울은 낡았지만 비추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경봉할 때 경자는 거울 경자고 봉은 봉우리 봉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을 해서 경봉의 봉우리는 높지 않지만 누구도 올라갈 수 없고 경봉의 거울은 낡았지만 비추지 못하는 것이 없다. 제 나름대로 이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검소하고 소탈하게 살면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준엄하게 가르치는 경봉은 1982년 7월 17일 야반 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라는 화두를 남기고 극락암에서 입적했다. 이날 이분 그 경봉 선사님 입적하시기 전날 제가 여기 갔었거든요. 갔는데 통도사를 지나서 거기 그 극락암 쪽으로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과수원이 있거든요. 극락암 그 올라가는 비탈에 진입하기 전에. 근데 그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과수원 담이 돌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돌담에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음산한 분위기라 가지고 제가 좀 어서서한 그런 분위기에서 갔는데 돌담 사이에서 구멍에서 뭔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보니까 다람쥐가 한 마리 튀어나온 겁니다. 튀어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원래 겁먹은 차에 또 이렇게 겁을 먹게 되니까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 그 산비탈 올라가는 극락암 올라가는 비탈길 그 입구를 진입로를 이렇게 거의 다가가서 보니까 너무나 이거 분위기가 음산해. 진입을 못 하겠는 거야. 진입하게 되면은 뭔가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거 동국대 불교학교 1학년 때였죠. 돌아서 나왔습니다. 거의 다 가가지고. 그러고 저는 이제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며칠인가 뭐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지난 다음에 방송에 나온 건가 아니면은 그 신문에 나온 건가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접했거든요. 그때 당시 경봉스님 큰 스님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이런 그 방송, 신문 이런 데 다 이게 소개가 됐단 말입니다. 입적하고 나서. 근데 그 입적한 직후도 저는 몰랐죠. 그걸 이제 못 보는 바람에 몰랐고, 그때도 텔레비전은 잘 안 봤거든요. 그리고 신문은 이제 더 접할 기회가 적었으니까,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아무튼 지나서 이게 답의식 다 끝나고 다 이제 뭐 49제 한다고 막 이렇게 예, 저거 할 때 초입 부분에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린 나이에 좀 충격을 받았죠, 그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올라갔어야 되는가. 그 반야심경에 무유공포라고 있는데 이 공포심을 가지면 안 됐는데 왜 그렇게 겁이 나고 공포스러웠는지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왜 그때 그랬었는지 예,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날씨도 이렇게 그때 뭐 구름이 막 끼어가지고 막 저기압 상태에서 누르고 있었는가. 아무튼 그 올라가는 길 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도로가 닦여가지고 차로 다 올라가죠, 그죠? 근데 그때는 이게 걸어서 갔어야 됐거든. 차 겨우 올라갔었나? 근데 저 같은 이제 뭐 학생들은 차 가지고 차도 없었을 분들은 뭐 당연히 걸어서 통도사부터 걸어서 올라가야 됐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이제 경봉 스님도 이 부산 양산 뭐 이런 쪽은 언양 뭐 진주는 좀 또 해인사 쪽일지도 몰라도 아무튼 최고의 이 선사로서 인정하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뭐 그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경봉 원광 선사 스님 이분이 이제 189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82년에 입적을 하셨으니까 91살 사셨던 그런 분이었죠. 이거 100살 좀 넘어 기록을 세우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단한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견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다 책자 이런 걸 통해서 저거를 했을 건데 제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선사 스님을 만나 뵙고 얻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제 나름대로 소득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구산 스님을 뺄 수가 없죠. 구산 스님. 그래서 구산 스님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소개 드리냐 하면은 백봉 김기추 거사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제 책자에는 그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분에 대한 자료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벌써 이때 2004년인가 그렇죠. 그렇네요. 2004년 5월 26일에 초판 1수가 나왔으니까 이때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해안 스님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보니까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하고 또 이 책자에는 안 나온 소개가 안 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숨은 도인이라고 알려진 그런 분들을 모아서 따로 한 꼭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꼭지 정도 이제 더 하고서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은 대단원의 악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이상 낙동강변에서 좀 전에 한 2-3시간 전에는 이 반대편에 있었는데 드디어 낙동강 동쪽으로 넘어왔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왔어. 낙동강의 경치를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해가 지게 되면은 노을이 또 어떤 날은 장관이 되어서 낙동강과 어우러져서 한경치를 보여준다. 그런 그 블로그 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